네, 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기옥입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면 유독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 무릎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또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연골 손상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무릎의 연골 손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주는 무릎 질환. 예전엔 노년층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겼지만 최근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무릎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무릎 연골 손상에 의한 질환은 원인과 치료 방법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무릎 연골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들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무릎 연골의 손상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무릎 질환의 경우에는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에는 젊은 층에게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원 한현수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무릎 연골의 손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제 좀 무릎의 구조를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화면을 보시죠.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사진에서는 무릎의 위에 뼈를 이루는 대퇴골과 아래 뼈를 이루는 경골, 전방에 있는 슬개골 세 개의 뼈로 이루어지게 되겠고, 네. 무릎을 안정을 시키는 구조물들이 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내측 측부인대, 바깥쪽에 외측 측부인대, 가운데에는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위치하게 되겠고, 위아래 뼈 사이에는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연골판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를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뼈고 뼈가 만나는 관절 끝에는 관절 연골들이 덮고 있게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면은 네. 무릎을 중앙에서 앞뒤로 자른 단면이 되겠는데요. 위에 뼈인 대퇴골과 아래 뼈인 경골, 그 다음에 그 뼈 끝에 덮여 있는 관절 연골들이 보게 되겠고, 앞쪽에는 슬개골이 있습니다. 또한 이 슬개골 앞쪽 위로는 대퇴사두건이라는 힘줄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슬개건이라는 또 힘줄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고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이외에 무릎이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연골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연골 말랑말랑한 걸로는 좀 알고 있는데 이 연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관절 연골은 체중이 부하됐을 경우 압박력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며, 또한 연골 밑에 있는 연골 하골은 관절 연골의 모양을 유지시켜줘 이에 탄력성을 보존하여 체중 부하를 견뎌내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서 관절 연골의 응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절 연골은 혈관과 신경, 림프관이 없습니다. 혈관과 림프관이 없기 때문에 연골 조직은 손상을 받더라도 연골 하골의 손상이 동반되지 않는 한 염증이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연골 세포가 주변 기질에 의해 쌓여 있어 손상 부위로 이동이 어려워 조직의 복구 및 재생이 어렵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거층에는 관절 연골 표면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래층으로는 거층, 중간에 중간층, 그 밑에는 그 깊은 층으로 나눠지게 돼 있고, 연골 밑에 연골 하골이 있으며 연골과 연골 하골 사이에는 석회층이 끼어 있습니다. 석회층하고 연골 사이에는 타이드 마크가 있어서 이게 연골이 밀리거나 밀리지 않게끔 잘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와 뼈 사이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연골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연골이 어떤 상황에서 손상되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이 손상 원인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젊은 분들이 좀 스포츠 손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연골 손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소적인 병변, 연골 결손 부위 경계가 분명한 국소적인 병변과
또 넓게 분포하는 미만성 병변으로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국소적인 병변은 외상에 의해서 또한 박리성 골연골염이나 골괴사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겠고, 외상은 20대, 30대 젊고 활동적인 환자들에서 스포츠 손상이나 사고에 발생하게 되겠으며, 또한 박리성 골연골염은 60%에서 대퇴가의 반복적인 미세한 외상으로 발생하고, 골괴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또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나 반활성 연골 제거 수례 또는 알코올 중독 등에 2차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미만성 병변에서는 퇴행성 병변처럼 연골 결손 부위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로 인대가 불안정하거나 또는 반활성 연골 손상이 있거나 하지 부정정렬이나 골관절염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며, 특히 골관절염은 40세 이후에 가장 흔한 연골 병변을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40대를 넘어서부터는 이제 노화로 인한 무릎 손상이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연골에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손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노쇠한 관절 연골에서는 영양 공급이 불충분하여 변성이 되며 네. 연골 세포 수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천층에 있는 연골 기질의 마모 등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며 연골 세포는 약 30세에 최대를 이루며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연골 하골의 강직이 충격 흡수를 감소시켜서 연골 손상의 원인이 되겠고, 또 체중 부하는 병변을 더 확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 하골을 마모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체중 부하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비만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비만은 네. 체중을 받치는 관절에서는 네. 관절 연골 손상뿐만 아니라 골관절염의 발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서는 체중 조절을 권하는데요. 이건 쉽지는 않겠죠. 네. 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무릎 손상의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좀 무릎이 손상이 된다면 또 어떤 증상들을 느끼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좀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시나요? 네, 첫 번째 일단 제일 문제가 통증입니다. 네. 또한 관절 삼출액들이 증가됨으로 해서 관절 부종이 있을 수 있겠으며,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거나 안 되는 잠김 현상 또는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걸리는 것 같은 기계적인 증상과 더불어서 관절면을 따라서 혹은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에 통증이 발생되며 이는 점차 진행을 하는 증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이 증상에 대해서도 또 사진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보면서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요 증상 이후에 네. 증상을 유발하는 병변에 대한 분류를 보겠습니다. 네. 정상인 경우는 관절 연골들이 매끈하니 깨끗한 상태를 이루게 되겠고요. 위에 좌측에 보는 것처럼 1단계에서는 관절 연골들은 깨끗하지만은 이 탐침봉으로 눌러봤을 때 푹푹 꺼지는 연골 연화 현상을 보이게 되겠고요. 네. 우측의 경우에는 관절 연골면들이 너플너플해지면서 균열이 발생하고 비교적 거층인 천층까지의 관절 연골 결손이 있는 경우를 2단계로 나누겠습니다. 네. 아래쪽의 좌측에는 3단계로서 관절 연골의 깊은 층까지 관절 연골 결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우측의 4단계에서는 관절 연골 하골까지 다 노출되어 있는 전층의 관절 연골 병변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릎 연골 손상 같은 경우는 어떤 검사들로 진단을 받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증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엑스레이 소견에서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연골 하골의 경화나 낭종들을 보이고, 예를 들어서 박리성 골연골염에서는 관절 내 유리체들이 보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핵의학 검사인 골 주사 등, 또한 자기 공명 검사, MRI 검사, 또한 직접적으로 관절경을 통해서 관절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좀 무릎 연골 손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통증과 같은 증상들은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치료 방법은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네. 비수술적인 치료 목표는 수술 시기를 지연시키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나
콕스투 억제제인 소염 진통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뼈 주사라고 일컫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필요할 경우 놓아볼 수 있게 되겠고 네. 연골 주사 등의 점성 공급 주사법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연골 보호제인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등의 영양 공급법, 또한 무릎에 불안정성 등이 있을 경우는 보조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겠고 근육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관절을 안정을 시키고 또한 전기 자극법 등의 물리치료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뭐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또 연골의 파열 정도가 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동요법으로도 또 치료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손상된 관절 연골에 효과적인 반응 형성을 이루는 게 운동요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인 수동 운동이 요하며 체중 부하는 활동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사이클 같은 운동이 되겠죠. 이런 네. 운동으로 대체를 하게 되겠고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운동들 또한 손상된 관절 연골에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의 운동들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만약에 손상의 정도가 좀 어느 정도 클 때는 분명히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 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이 미세 절골술입니다. 사실 이 절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미세 절골술, 미세 골절술 어떤 경우에 하는 수술인가요? 그렇습니다. 작고 주변 정상 부위와 구분이 잘 되는 아까 분류해본 3, 4단계의 연골 병변의 이상적인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미세 골절술은 수술법이 비교적 간단하면서 비용의 경제성이나 환자의 비교적 낮은 이완율로 인해서 작은 전층 관절 연골 손상의 치료에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추후에 필요한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연골 관련 수술에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1선 수술로 고려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 뭐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술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무릎 관절 전체에 대한 자세한 진단적인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네. 인대 재건술을 제외한 모든 관절 내 시술을 미세 골절술 시행 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위에 좌측에 있는 것처럼 연골 결손이 있으며 이 관절경련 송곳을 사용해서 가장자리에서부터 주변을 향해서 구멍을 뚫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mm 이상 구멍을 뚫고서 네. 그 깊이는 2 내지 3mm 정도의 깊이까지. 그래서 그 지방 방울이 골순에서 나올 때까지 구멍을 뚫어주게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에서는 이미 구멍을 통해서 나온 골수들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그 연골 병변 부위에 콜라겐 막으로서 덮어주는 콜라겐 막이 되겠습니다. 네, 미세 절골술의 수술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수술 과정도 궁금하겠지만 이 회복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지 않습니까? 회복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일단 회복 기간은 뭐 재활 치료 기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수술 직후에 지속적인 수동 운동은 회복실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6에서 8시간씩 6주 정도 시행하면 되겠고요. 지속 수동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무릎 구부리고 펴고 하는 운동을 한 번에 500회 정도씩 하루에 3회에 걸쳐서 반복하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일주일까지는 얼음찜질을 한다 등의 한냉요법을 추천하게 되겠고 이는 통증 조절과 염증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물론 병변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운동 범위를 결정해야 되겠지만은 속도는 1분당 1회 정도의 지속 수동 운동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퇴사두근의 등장성 운동은 첫 주부터 시작하고 완전 체중 보완은 6 내지 8주까지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달리기와 뛰기 등의 운동은 4개월까지 제한해야 되겠고 네. 한 발을 축으로 도는 동작이나 네. 또한 갑자기 방향을 트는 동작, 점프 등의 스포츠 복귀는 최소한 6개월 이후에 허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무리가 많이 가는 것들은 한 6개월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세골절술처럼 이렇게 관절경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장점들도 많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어떤 관절경이든지 비교적 1cm 미만의 작은 절개구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 진단의 정확성을 추구할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입원 기간의 단축 및 재활 기간을 짧게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네. 또한 이에 따른 적은 합병증과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들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단점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세골절술의 단점을 보면 일단 네. 재활 기간이 아까 길었죠. 그다음에 원래 연골이 아닌 섬유 연골로 재생이 되기에 내구력이 짧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섬유 연골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체중 부하 시에 압축 강도가 낮고 탄력이 낮으며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섬유 연골에 대한 체중 부하가 일어날 경우 회복 조직의 구조적인 파괴와 갈라짐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입니다. 뭐 이름만 들어서는요, 이제 내 몸에 있는 연골세포를 이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좀 어떤 수술 방법입니까? 네, 비교적 광범위한 전층 관절 연골 결손에 대하여 관절 연골을 채취해서 연골 세포를 4주 정도 배양해서 증식시킨 후 이를 결손 부위에 골막으로 덮은 후 배양된 연골 세포를 주입해서 초자 연골이나 이와 유사한 조직으로 재생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네. 보겠습니다. 네. 위에 좌측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정상적인 관절 연골을 채취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은 채취한 관절 연골을 배양기에 넣어서 4주간 배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 배양된 연골을 가지고 2차적인 수술이 일어나게 되겠는데요. 이제 관절 연골 결손 부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네. 정상적인 관절 연골 주변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랫뼈에서 경골에서 골막을 채취해서 골막으로 덮어주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에서는 배양된 관절 연골을 골막 속에 이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좌측에 보시면은 관절 연골 결손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 가운데 사진에서는 이 관절 연골 세포를 이식한 이유가 되겠고 제일 우측에 있는 사진에서는 연골 세포 이식 후 6개월 후에 관절경으로 깨끗하니 매끈한 관절 연골이 재생된 과정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또 조금 더 자세한 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1번에서는 연골 결손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고 네. 두 번째에서는 아까 경골 부위에서 골막을 채취하는 것처럼 골막 채취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세 번째 사진에서는 채취한 골막을 연골 결손 부위에 이렇게 봉합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이미 배양된 연골 세포 준비가 돼 있었고요. 다섯 번째에서는 연골 세포를 주입해서 이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측 사진에서는 1번에서는 관절 연골 결손이 확인됐고요. 두 번째 사진에서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고 세 번째에서는 연골 세포 이식을 위해서 구멍을 뚫고 네 번째에서 구멍을 뚫은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출혈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뼈 왁스로 출혈을 조정을 하고 여섯 번째에서는 연골 세포를 주사로서 이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의 수술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가 연골 이식술은 어떤 경우에 시행되는 수술인가요? 연골 손상 분류 아까 3, 4등급의 비교적 넓은 부위에 2에서 네. 한 10제곱센티미터 크기의 국소병변에 연골 손상에 적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나이가 15에서 55세 사이 정도의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수술의 치료에 협조적일 거라 판단되는 환자들의 좋은 적응증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내 몸에 있는 연골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좀 비교적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의 장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본인 걸 뗐기 때문에 네.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또한 초자 연골이나 초자 연골과 유사한 연골로 복구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네. 다른 연골 재생 수술보다는 넓은 부위의 관절 연골 손상에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넓은 부위에 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가장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 골절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연골이 적게 손상된 부분이고 이 자가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좀 넓게 손상된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의 단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강한 연골을 채취할 수 있는 세포수가 적고요. 네. 장기간 배양으로 인해서 연골 세포의 고유의 표현형을 상실할 수 있게 되겠고 또한 2번에 걸쳐서 수술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관절을 절개해서 하는 단점이 있어 이후 관절 절개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자가골 연골 세포 이식술입니다. 좀 앞에서 살펴봤던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이랑 좀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요. 좀 어떻게 다른 수술 방법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체중이 전달되는 중요한 부위의 관절 연골 결손에 대해서는 네. 비교적 체중 전달이 되지 않는 덜 중요한 부위에서 연골과 뼈를 같이 채취해서 직경 4에서 8mm 정도, 깊이 8 내지 15mm 정도의 이식물을 채취해서 손상된 부위에도 이와 비슷한 크기의 구멍을 만들어 이식물을 끼워 넣어서 결손 부위의 80% 정도까지 정상적인 초자 연골로 재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손상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이식이 요구되어서 마치 모자이크 모양이 됨으로써 모자이크 성형술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가 골연골 이식술, 이제 모자이크 성형술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이식술 수술 과정을 좀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러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위의 좌측에서 관절 연골 결손 있는 부위를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이 되겠고요. 가운데 사진에서는 정상적인 관절 골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에서는 관절 연골 결손 부위에 채취한 관절 골 연골을 이식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아래 사진에서 보시면은 좌측에 관절 연골 결손의 사진이 되겠고요. 우측에는 골 연골을 이식한 이후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가 골연골 세포 이식술 또 어떤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 수술인지도 궁금한데요. 어떨 때 좀 시행이 됩니까? 다른 수술에 비해서 2에서 한 4제곱센티미터 이내의 작은 연골 손상이 대퇴골 내과나 외과에 체중 부하에 있는 부위에서 사용하게 되겠고요. 네. 나이가 50세 이하의 젊은 연령, 체질량 지수가 30 이하, 하지 정렬이 정상인 그 경우에 자가 골 연골 이식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50세 이하의 젊은 연령에게서 좀 많이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장점 또 어떤 단점들을 갖고 있나요? 네, 장점을 보면은요, 정상인 연골을 하층의 골과 같이 채취함으로 해서 연골과 고로 경계인 타이드 마크가 정상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네. 또한 2차 수술 없이 한 번의 수술로 가능한 장점이 있겠고, 연골 채취 부위가 같은 관절에서 이루어지므로 골 연골 이식편을 얻기가 쉬운 장점이 있고, 또한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에 비해서 조기에 체중을 부하할 수 있고 비용이 더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된 부위에 70에서 80%까지 초자 연골로 덮이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네. 또한 단점으로는 수술 후에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골 결손된 부위가 매우 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네. 채취된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점에서 그 결손된 부위의 70, 80%가 초자 연골로 덮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초자 연골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절 연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술 후에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연골이 재생이 금방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었고 또 단점들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이식 어떤 치료 방법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상적 사용이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술은 2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과 네.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좀 이름도 또 생소한 것 같고요,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줄기세포 이식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시행된 이 수술 방법이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매력 있는 수술 방법이죠. 먼저 자가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우측 좌측에 있는 것처럼 엉덩이뼈에서 골수에서 60cc 정도의 그 피를 채취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원심 분리기와 전용 키트를 이용해서 골수 줄기세포를 농축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아래 좌측에서 보는 것처럼 관절경으로 이식할 부위를 미리 정리하고 이와 동반된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래 두 번째에서 보면은 지지대에 줄기세포를 흡수시킨 후 세 번째, 네 번째 과정에서 연골 이식을 시행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치료 수술법을 보겠습니다. 네. 이는 4에서 5cm 정도의 작은 절개 부위로 손상된 관절면을 노출한 뒤 줄기세포 치료제를 손상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수술이 되겠는데요. 네. 사진에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생아 퇴출에서 혈액을 채취하게 되겠습니다. 이 채취한 혈액이 적격성이 있는지 검사가 이루어지고 세포를 분리해서 이를 배양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네. 배양된 세포를 동결, 차가운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겠고, 예를 들어서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에 미리 8일 전에 세포를 해동해서 배양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배양된 세포는 48시간 이내에 이식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골 재생치료 수술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관절경으로 연골 결손 부위를 다 정리하고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관절 절개를 통해서 관절 연골 이식할 부위를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에서는 5mm 정도 직경의 드릴비트를 사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주게 되겠고, 네. 네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혼합된 줄기세포를 연골 결손 부위 홀에 채운 후에 주범부에도 덮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은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치료의 증례를 보겠습니다. 네. 좌측에 보면은 관절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관절 연골 결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4, 5년 전에 미세 골절술을 시행했지만 통증이 지속돼서 다시 미세 골절술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네. 미세 골절술 다시 시행 후 6개월 후에 관절경으로 확인했는데 역시 관절 연골 결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경과 후에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치료를 시행했습니다. 네. 이후 6개월 후에 관절경으로 확인했을 때 매끈하니 우와. 예쁜 관절 연골로 재생된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증례를 보겠습니다. 좌측에서 본 것처럼 관절 연골 결손들이 심하게 있으며 네. 아래 사진에서 보면은 아까 드릴비트로 구멍을 뚫어 놓고 네. 네.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되겠고, 수술 후 10개월째 사진에서 보면 매끈하니 비교적 관절 연골 결손이 다 복구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수술 후에 연골이 이렇게 확실히 복구된 거를 저희 눈으로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그리고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자가골 줄기세포 치료의 장점과 단점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장점으로 보면은 본인의 줄기세포를 주입함으로 해서 거부 반응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네. 또한 연골 재생 성공률이 70에서 80%에 이르고 주변 연골과 유압률도 76에서 80% 이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배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염 위험과 변이의 위험이 거의 없으며 수술 시간이 짧고 시술이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장기 입원이나 재활 치료 없이 당일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단점으로는 환자의 연령에 따라 분화 능력에서 많은 차이를 보기 때문에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시도해야 되며 외상 등으로 인한 연골 손상 크기가 2에서 10제곱센티미터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적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상 크기와 또 환자의 나이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수술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 동종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의 장점과 또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동종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 장점을 보면은 성체 줄기세포인 제대열 줄기세포로 부작용이 적은 게 되겠습니다. 네. 또한 1회 수술로 연골 재생 효과를 누릴 수 있겠고요. 정상 연골과 같은 초자 연골로 재생이 이루어지며 수술 시간 및 입원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령에 크게 제한받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맞춤식 세포 치료가 가능한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점으로는 네. 일단 비용이 좀 비싸고요. 그렇군요. 제대열에서 줄기세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되겠습니다. 네. 좀 비용이 비싸서 이제 환자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크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작용이 적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수술 방법은요,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사실 이제 퇴행성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이 좀 진행된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연골 손상에도 이 방법이 사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치료법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넓은 범위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결국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치환술의 주된 목적은 일단 심한 통증을 해소하고 관절을 조절하는 근육과 인대, 연부 조직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관절 변형을 교정하여 관절의 안정성과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보행 능력을 되찾아 능동적인 일상생활로 복귀를 가능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응증을 보면은 네. 나이가 많고 비교적 육체 노동이 적은 환자들, 또한 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있는 환자들, 연골 손상뿐만 아니라 퇴행성 병변이 관절 전체에 파급되어 있는 환자들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연골 손상을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된다면 좀 장점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인공관절은 검증된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진행된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환자의 90% 정도는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또한 수술 후에 스포츠나 과격한 운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술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그리고 수술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게 이 인공관절 치환술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공관절 치환술에도 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관절 수술의 가장 크고 마지막 방법이 인공관절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네. 수명이 있고 또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치환술이라는 더 어려운 수술을 요할 수가 있게 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조금 더 관리가 더 집중적으로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제 무릎 연골 손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소에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 운동을 시행해서 예열을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갑자기 무릎이 부은 경우 같은 경우는 뜨거운 찜질보다는 찬 찜질로 10 내지 15분 정도 찜질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한 쭈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동작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방바닥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가능한 침대를 사용한다랄까, 식사할 때는 식탁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좋겠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무릎에 부담이 가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하거나 퇴행성 변화가 심한 분들은 계단 및 울퉁불퉁한 길은 피하고 경사로가 아닌 평지를 걷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평상시 대퇴사두근 근력을 강화시켜서 무릎을 안정시키는 게 좋겠고요. 가능한 굽이 높은 하이힐은 피하며 운동 시에는 운동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최병원 한영수 원장과 함께 무릎 연골 손상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릎은 우리 몸 전체의 하중을 싣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지만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무릎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신다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